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픽입니다. 시사 토픽은 인천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인천 지역의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지역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솔직담백한 대안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의 소식을 또 빨리 알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소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시사 토픽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밤새도록 이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 개표 결과 또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 이런 것들 함께 TV를 통해서 지켜보셨을 텐데 오늘 이 이야기 경인방송 보도국의 한만송 정치행정 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젯밤 늦게까지 이 TV 개표되는 거 계속 지켜보셨죠? 네네. 이번에 그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는 77.2%로 잠정짓게 됐습니다. 예. 아유, 상당히 높은 투표율인데, 예, 중앙선관위 공식 집계가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잠정 집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인천의 그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 투표율도 한번 보셨습니까? 집계됐습니까? 인천 투표율은 전국이 75.5%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가 지금 240만 유권자 중에 181만 명이 투표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 투표율 꼴찌라는 오명을 인천이 좀 벗고요. 좀 벗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유권자들이 많은 참여를 좀 했던 대선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대선 전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잠깐만 더 시계를 뒤로만 돌리면 지난해 10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그렇죠. 촉발이 됐고 두 달 전인 3월 10일 날 헌재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내렸고 그 파면 결정이 시작된 이후 바로 대선이 시작돼서 지금 장미 대선이 해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이 됐습니다. 예. 이번 대선이 다른 대선과 여러 가지 차이점 상당히 많은데 기존과 다른 특징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번 대선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이번엔 촛불 대선이라고 먼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1,700만 명의 촛불 시민들이 이 국정농단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번 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고질적으로 과거에는 영호남의 어떤 지역 구도가 무너지고 이번에는 좀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투표 결과가 네. 나왔고, 과거에는 양당 구도였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분명한 다당제 선거가 지난 20대 총선과 이어서 다당제 선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예. 예, 이런 모습들이 향후에 한국 정치사에 많은 변화를 좀 가져올 것 같습니다. 예. 후보 단일화가 없는 다당제 선거가 참 이번에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보면은 TV 토론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이 SNS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 선거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겠죠. 예. 아까 좀 빼먹었는데 마지막에 그 특징 중에 SNS와 TV 토론회가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수단도 되지만 후보들이 어디 현장을 시장을 방문해 시장 방문하는 것을 생생하게 바로바로 해서 오히려 공중파 TV나 이런 데보다 좀 앞지르면서 예. 시민들의 접근을 좀 높였고요. TV 토론회 역시 10명의 유권자 중에 4명가량이 TV 토론회를 보고 후보를 결정하거나 바꾸는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예. 그리고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 대선 때가 되면은 항상 나타나던 안보 문제, 네. 이 북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 대선에서는 다른 것보다 과거 선거 때 보면 종북 문제라든가 이런 안보 프레임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도 사드나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한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변수를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이번에서 투표 결과를 드러나듯이 특별하게 안보 프레임이 중요한 변수로 상수로 작용하지는 못했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향후에 대선에서 이제는 정책 어떤 이념 대결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책 대결, 즉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어떻게 더 잘 다가가냐 이 문제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이제 10년 만에 정권을 다시 되찾아왔어요. 예. 오늘 10시에, 잠시 후에 이제 10시에, 전충원을 방문하고 국회에 가서 당선증 받고, 이제 취임 선서하면 바로 이제, 예.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소야대 대통령이고 또 여러 가지 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외교 현안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문제가 복잡한데 앞으로의 그 새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숙제, 과제 이런 것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대외적으로는 뭐 위안부 문제,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사드 배치를 네. 갖고 사드 갖추고 한미 간의 관계도 있고요. 특히나 가장 큰 남북 간의 이 북핵으로 인한 갈등, 그다음에 이 극한적 대린 사학도 심각한 상황이고 사드 예.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제1교육국이 돼버린 중국과의 이 복잡한 문제도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뭐 지금 계속되는 장기 침체, 양극화 심화, 물가 상승, 예. 그다음에 이 청년들을 비롯한 실업 문제, 그러므로 인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새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 국면과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어떤 좀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현재 다음 대통령이 당선인이 말씀한 대로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 문제를 또 논의하기로 해서 이것이 또 다르게 자칫 그렇죠. 민생 관련 법안들이 묻히고 정치적 블랙홀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산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어떻게 행보를 하는지를 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이제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저희들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국민 통합과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잘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방송 보도국의 한만송 정책행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방금 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어떠한 점을 바라는지 또 인천의 지역사회의 현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천의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 홍익경제연구소의 하석용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19대 대통령 선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선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선거 결과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예, 또다시 유권자의 30%밖에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당시 문 후보가 확보했던 36.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인데요. 그런 대통령이 과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소야대의 국회와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를 둘러싼 각국 간의 안보상의 힘의 대결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참 걱정입니다. 예. 이쯤에서 우리도 이제 결선 투표제 같은 거에 도입도 걱정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전에 대통령 선거와 비교할 때 이번에 후보들이 또 많고, 물론 이제 군소 후보들 빼고 나면 한 5명 정도의 이제 정당 후보들, 유력 후보들이 있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합당이라든지 이 후보 단일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5명이 같이 갔어요. 예,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정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논리를 정돈할 여유도 없이 치러진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정당과 후보의 아전 인수 이외에는 정당 간의 정치적인 질서 정리조차 할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그렇죠. 투표도 하기 전에 미리 편 갈라놓고서 치렀던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와 언론에 의해서 이끌린 선거같이 돼버렸던 거지요. 예. 두 번 다시는 이런 비정상적인 선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여야, 또 진보와 보수, 이런 여러 스펙트럼이 겹치면서 각 후보마다 상대를 비방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 대선 과정 지켜보시면서 아쉬운 점도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의 정치가 이제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예. 역시 안 되겠다. 다시 양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겠다를 선택할 것인지 기로해서게 된 것 같습니다. 후보의 스펙트럼들이 정당이나 후보의 식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기보다는 짧은 선거 기간 중에 이미 경향이 정해져 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는 쪽으로 끊임없이 중간에 말 바꾸기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 이걸 새로운 정치적 스펙트럼이 형성되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이제 벌써 시작을 했는데 참 산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
쾌적하게 시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리더십의 요체는 결국 팔로워를 감동으로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철학의 문제인지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을 감동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정신을 집중해야 될 거고요. 예. 우리나라의 현안이라는 건 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그걸 여기서 다 늘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겠고, 개념이 불분명한 적폐 청산에 매달리다가 단순한 세력 교체에 머물지 말고 제발 내각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부터 예. 시작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총리 이하 장관과 보조 조직의 책임 정치를 확보해주고 대통령은 그를 감독 지휘하는 헌법적인 질서가 확보되길 기대를 합니다. 이젠 TV에서 대통령 얼굴보다 장관들의 얼굴을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예.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무형 정치 뭐 예. 이런 말씀이신데 또 외교적으로 봐도 예. 이 미국이 벌써 좀 불안함을 약간 표출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중국 사드 문제 또 일본 그 위안부 문제 아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저는 새로운 정치에서는 지도층들이 고집을 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공약을 한 것이라도 현실을 파악하고 나서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히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벌써부터 외신에서 이제 우리의 변화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정책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개헌 정국을 무난히 정리하는 데만 집중을 하더라도 민심을 통합시켜서 예. 그것만 성공해도 큰 성공을 하는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선 경제는 뭐 지금 상황에서라면 민간 영역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이기주의부터 차차 설득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헌 문제, 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이제 공약이 된 상황인데, 이런 내용의 개헌, 뭐 앞으로 이 문제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돼서 결론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흔히 개헌을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우리가 깨져 있는 상권 분립의 조화를 어떻게 다시 정립할 것이냐에 초점을 모아야 하고요. 우리 사회의 과도한 정치적 경향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극단적인 국민 분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스위스 헌법이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위스 헌법. 사실상의 대통령제가 없는 것과 같은 헌법이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연구 우리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인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예. 이사장님. 인천도 지금 뭐 대통령이 공약으로 뭐 얘기한 내용도 있고 또 현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해경 부활 문제라든지, 해경 그 본부에 다시 인천 환원이라든지 또 제3연육교육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인천을 위해서 우리 새 대통령 또 어떤 문제들 좀 신경 써서 봐줘야 할까요? 인천의 현안이야 뭐 늘어놓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히 중앙하고 우리 인천이 굉장히 많이 부딪혀왔던 이런 지역이어서 예. 여기서 인천의 현안 얘기를 민원 얘기를 다 이야기하는 건 어렵겠고요. 예. 대통령이 또한 이제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각 지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편애를 보이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쉽지 않죠. 현실이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늘어놓기보다는 제가 이따금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이제 그쪽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중앙의 행정과 정치에 일정한 인천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맞습니다. 많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중앙 가서 중앙부서 공무원들하고 자유로운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좀 이점에서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건 물론 이제 우리 인천의 지도부가 어떻게 새롭게 접촉을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인천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이제 사라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의 정당한 요구라면 당연히 귀 기울여 주고 행정을 지휘해주는 대통령 그 이상 더 뭘 바라겠습니까? 예.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 일부가 지금 뭐 입각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인천의 정치인들이 사실 중앙에 이제는 옛날보다는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사실 현실적으로 인천이 큰 득을 본 거는 없다. 이게 우리가 겪어온 현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요번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를 총지휘한 책임자가 인천에 있기도 하고, 그렇죠.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중앙과의 소통에 있어서. 이것이 또한, 인천에 또 하나의 새로운 파당을 만드는 쪽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오로지 중앙과의 소통을,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통을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스스로 거듭나주기를 좀 부탁을 합니다. 예. 총체적으로 이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갈 대한민국 또 인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맺도록 우리는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장해온 게 동북아의 중심 인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이라 인천이라는 것을 인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좋겠습니다. 예. 인천 홍익경제연구소의 하석영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는 인천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예,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은 박상문 전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개표 결과 밤늦게까지 지켜보셨을 텐데 회장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개표 결과 보시면서. 예, 이번 선거는 그 조기 대선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정당이 대선을 치르는데 사실은 좀 임기응변적인 그런 대처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당의 홍보를 하기보다는 예. 타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류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좀 많았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촛불 대선에서 보여준 일련의 과정들을 그렇죠. 볼 때 예.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그 후보들 간의 공방도 상당히 치열했어요. 토론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열리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암만 해도 이제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개인적인 공격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이런 과정들 보시면서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시죠? 예, 많죠. 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그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시작됐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의 선거는 예. 각 정당으로부터 국민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은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다. 그렇죠. 국민의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거가 이번 선거에 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 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을 보면 좀 더 진일보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던 선거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국민들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표출됐던 그런 선거였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인식을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첫 마디가 통합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하십니까?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라고 이제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국정농단에 의한 국정 중단이 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문재인 후보께서 이야기한 정의로운 나라, 든든한 나라,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실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새 대통령께서는 이것들을 실현해주는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리딩할 때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국정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 선거의 시작 자체가 그 집권층의 부패라든지 또는 국정농단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건 앞으로 깨끗한 정치 또 부패 없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또 이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문재인 후보께서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지 예. 않으셨습니까? 예,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저희 이번에 최근 몇 개월 동안 소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 중,
러시아, 일본의 행태들을 보면서 예. 상당히 국가적으로 좀 국민적 자존심이 상한 그렇죠.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우리의 국격이나 국가적 자존심을 이젠 좀 세워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작은 나라이고 힘이 없을지라도 자존심 있는 나라, 국격을 높이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 대한 그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폐에 대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상황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개헌 문제는 뭐 모든 후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곧 그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정당과 새로운 정부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믿어지고요. 중요한 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소통하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여러 제정당과의 소통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시민과 직접 대화하고 통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헌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느꼈던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 특권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고 좀 나누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개헌의 첫 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뭐 인천의 그 여러 가지 그 현안들에 대한 전이죠. 그 전에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 새 대통령이 좀 그 챙겨봐야 할 인천의 현안들 한두 가지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필요한 거. 뭐 인천의 현안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저는 뭐 대선 공약 중에 모두 다 그 해경 뭐 부활하겠다, 인천에 존치하겠다. 그리고 뭐 제3연육교 건설하겠다. 서해오도 평화지대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들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천은 청년 실업이 어느 지역보다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고용이 확대되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좀 이루어 주셔서 민생 문제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민생 해결에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정농단으로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태 중에 다른 나라로부터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이번에 굉장히 많았어요.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교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새롭게 좀 정리돼서 국가적인 자존심을 좀 세우고 국격을 높이는 일들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격을 회복하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상임회장님을 연기하셨던 박상문 인천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토픽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사토픽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90.7MHz 경인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 SNS로 여러분들 의견도 받고 또 문자 메시지도 받고 하니까 많이들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케이블 TV에서는 매일 밤 10시 반 그리고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천 N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는데요. PC 포털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시거나 요즘은 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고 켜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진행된 인터뷰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우리 지역 인천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